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근대사 거의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출발했어요. 흥선대원군 때 그 목표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뭘 했죠? 비변사를 폐지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서원을 정리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뭐 했죠? 호포법, 그리고 사창제. 통상수교 거부에서 뭐가 있으면 재병, 남신,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남현문묘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병인양요에서는요, 양헌수의 정족산성 기억하시고, 신미양요에서는 어제연의 광성보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통해서 물러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고종 민씨 세력들이 들어왔더라. 그리고 체결한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더라. 강화도 조약의 특징은 뭐였냐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왜? 해안 측량권, 그 다음이 그 치외법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산무 관세도 없고 무항세에다가 무제한 곡물의 유출까지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 산무 있었고, 그 다음에 개항장 안에서는요, 화폐를 쓸 수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일본 화폐 쓸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무역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문이 열렸어요. 이제 개화파에 의해서 개화장이 추진되는데, 자, 어느 개혁 기구가 있었냐면 통리기무아문이 있었습니다. 그 통리기무아문 중심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신식군대 만들어진 게 바로 별기군, 그리고 외국에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시찰단, 그리고 미국에는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하더라. 이게 보빙사 파견된 배경이 뭐였냐면 당시 2차 수신사로 왔던 김홍집이 가져왔던 조선 책략, 박노하교사 친중결일 양미, 요게 문제가 되면서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배경 속에서 이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를 파견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게 바로 임오군란이더라. 하지만 청에 의해서 진압되었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조청 상민수류 무역장정을 체결했고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더라.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계기, 이게 바로 임오군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니까 이에 열받았던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게 바로 갑신정변,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정총국 오픈식, 요걸 계기로 일어났는데요. 이때 14개조 개혁안이 등장했죠. 14개조 개혁안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바로 조세의 일원화, 호조를 통한 조세의 일원화, 신분제 폐지, 그다음에 지조법 이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결국 청에 의해서 진압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청에 의해 진압되면서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텐진 조약과 한성 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텐진과 한성 조약. 오케이. 자,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외세의 압박은 더욱더 거세졌죠.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이 바로 이때 직후에 나오게 되는 배경. 그 다음이 바로 이 정부였던 그 조세 수탈은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외세 반봉건이라고 하는 시대 형식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반발이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남았더라.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감옥개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동학농민운동은요, 바로 고부봉기, 전몽주 출발했죠. 고부봉기,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하는 모습들, 이후에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폐정개혁안, 교정청을 중심으로 한 폐정개혁안을 단행하더라. 토지균분, 과부의 제가 허용,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들. 정부도 이때요, 교정청을 만들어가지고 집강소, 동학농민운동은 집강소, 그다음에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어가지고 개혁을 단행하려는 모습 보였지만 일본이요, 그때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점령해버리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한 이후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차 갑오개혁을 밀어붙이게 되는 것.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그 핵심 기구는 바로 군국기무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군국기무처에 여러 개혁을 단계했는데요. 자, 우선 의정부 6조를 의정부 8아문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의정부 8아문 바꿨고요. 그 다음에 뭐 도량형의 통일, 조세의 급납화, 여기서 이제 은본위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모습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과부들의 재가가 허용되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어떤 1차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2차 가보개혁. 자, 2차 가보개혁은요. 1차가 이제 주로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변신이었다면 2차는 한 번 더 바꿉니다. 바로 의정부 8아문에서 내각 7부 그리고 전국을 23부, 8도에서 23부로 바꾸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하고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청일전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네.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 요동반도를 가져가는 일본, 하지만 삼국 간섭에 의해서는 실패로 돌아가 이걸 본 이 명성황후 세력은요. 바로 러시아와 연결하려고 했지만 이걸 막아낸 게 바로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을미사변이더라.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력을 밀어붙이는 이 을미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고종이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리고 이제 고종이 선택했던 게 바로 러시아 공사로 왔던 거 바로 아관 파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아관 파천 이후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데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아닙니다. 돌아오십시오. 이 독립협회가 했던 일 바로 만민공동회 최초의 집회, 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요. 관민공동회도 열렸고요. 헌의 6조를 통해 가지고 의회 설립 운동까지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하지만 고종은 결국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고종의 단독 플레이,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9번 신참, 원수부 황제권의 강화와 신참, 바로 직계 발급, 바로 토지, 근데 토지 소유 그 문서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직계 발급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개혁들은요,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 균형이 깨지게 될 겁니다. 이 깨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게 이제 국원피탈의 어떤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이 언제인가요? 1945년 8월 15일. 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노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날은 언제일까요? 이건 잘 몰라요. 이 날은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게요, 막 좋아하는 거, 신나는 거, 기분 좋은 것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역사는 아픈 거, 지우고 싶은 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역사라도 우리가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객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야. 우리 본인한테도 우리 본인의 어떤 단점, 뭐 누군가로부터 이야기했던 쓴소리,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그 균형이 깨진다 그랬어요. 그 균형이 깨지는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 러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펼치게 되네.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야. 여러분들 기억나요? 1884년 갑신정변 때 창덕궁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소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깨갱하고 일본은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확히 10년 뒤 1894년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었고요. 일본은 결국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 과정 속에서 또 러시아가 삼국 간섭이 개입되면서 또 깨갱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1904년 일본은 다시 그 깨갱시켰던 그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요. 결론은 여러분들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좋긴 하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늘 그들과 어떤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결코 여러분들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네.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졌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이러면서 두 개의 조약을 강요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가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또 강요합니다. 자, 먼저 한일 의정서의 뜻은 뭐냐면, 자, 전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아니,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토지도 쓰고 저 토지도 쓰고, 여기 왜냐면 군사가 주둔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군사 주둔, 예, 그 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한일 의정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러일 전쟁이 수행되었는데, 일본이 좀 승기를 잡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예요. 1차 한일 협약에서는 고문 정치라는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고문이 뭘까요? 뭐 이렇게 팔 꺾고 다리 꺾고 그냥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 고문이라 그래요. 제가 큰별쌤을 저희 학교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문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 자문의 대상이 바로 일본인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걸 통해서 내정 간섭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당시에 외교 고문과 그다음이 이 경제 고문을 파견했는데, 외교 고문에는요 스티븐스를 파견합니다. 이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의 역할은 이거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왜 조선이란 나라, 왜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되는지, 이걸 살펴하고 다니는 나쁜 가만두면 안 되겠지. 그래서 바로 이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 장인원과 전명훈이.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들, 장인원과 전명훈이 어쨌거나 이 뭐 재판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서로 모르고 간 거예요. 서로 둘이 모르고 계획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져 있는 그 기록상을 보면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전명훈이 먼저 스티븐스에게 총을 겨눴죠. 땅. 근데 이게 불발이 되면서 제대로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전명훈이 뛰쳐나가가지고 스티븐스와 육탄전을 벌입니다. 육탄전을 벌이는데 그때 그 군중 속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동시에. 그 사람이 바로 이 장인왕입니다. 뭐야? 총을 겨누고 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야? 튀어나와가지고 막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뭐지? 라고 해서 겨누고 있다가 스티븐스를 향해 총을 쐈죠. 결국 스티븐스는 이 총에 맞아가지고 이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인환 전명훈이 여러분들 의아하죠. 아니 선생님, 여기 지금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어떻게 이 당시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1908년인데 1902년을 전후해가지고 대한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첫 번째 이민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와이. 네, 하와이로 이민을 가요. 이게 이제 최초의 공식적인 국가 주도의 이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사진 신부라 그래가지고 하와이 가서 이제 주로 뭘 했냐면 사탕수수. 사탕수수 노동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모았던 그 임금 노동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조국에 좀 도움이 되라고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정말 외국 나가면 애국자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쨌건 이런 어떤 그 노동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 연결고리에서 이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에서. 그래서 이제 장인원과 전명훈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이 스티븐스를 기다렸다가 결국은 사살시켰던 것입니다. 어쨌든 1차 한일협약에 파견되었던 고문 정치의 어떤 결과가 바로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있더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고문을 누가 있냐면요. 메가타라는 인물이 있어요. 메가타. 이 메가타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백동화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백동화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10,000원어치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제1은행권, 일본과 연결되겠죠? 제1은행권,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 시스템을 자국의 어떤 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화폐, 제1은행권으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야. 이건 뭐 거의 경제 식민지, 준비 작업을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문제지만, 내가 백동원 10,000원 갖고 있어.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한데, 그 은행에 갔어. 10,000원 백동원 줬어. 그럼 어쨌건 간에 제1은행권 10,000원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백동원 이거
불량인데요. 이거 백동원 이거 다 못 쳐주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10,000원을 갖고 왔는데 제이은행 거 1,000원을 준 거야. 뭐야? 그럼 난 9,000원 어떡해? 9,000원, 내 9,000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0원이 있는데 갑자기 내 돈이 1,000원으로 쪼그라드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 이게 바로 화폐정리사업이에요. 이게 바로. 자, 당연히 민족자본의 성장은 내가 10,000원 갖고 있는데 1,000원으로 쪼그라들었다니까. 민족자본 성장은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 메가타의 그 유명한 화폐정리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폐정리사업. 자, 특히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메가타에 의해서 이제 금본위제가 시행된다는 거. 너무 중요해. 금. 왜냐면 기억나요? 은은 아니야. 은은 1차 갑오개혁 때 은본위제가 시행되거든요. 이건 1차 갑오개혁 때 이건 은본위제가 시행되는 것이고 메가타에 의해서는 이제 금본위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금이냐 은이냐 요거 살짝 바꿔가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건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이 백동화를 없애는 것이죠. 근데 백동화를 만드는 곳이 어디야? 백동화를 만드는 곳이 바로 전환국이잖아. 근데 당연히 전환국이 폐해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1880년대에 만들어졌던 뭐 기기창, 전환국, 우정총국, 방문국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국도 이때 메가타에서 없어지는구나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한일 의정서 1차 한일 협약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이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러시아 완전 아웃이에요. 러시아 완전 아웃이에요. 러시아 완전 아웃. 네.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러니까 기억나요, 여러분들? 1894년 있었던 청일전쟁. 그 청일전쟁의 그 결과가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청나라 아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문을 세우려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청으로부터 독립됐다. 독립문을 세우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과 마찬가지로 청과 일본이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과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와 일본이 맺었던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도 핵심이 뭐냐면 러시아 아웃이에요. 조선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거야. 그러면 자, 청나라와 러시아가 있는데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10년 전 이미 아웃했고 이제 러시아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아웃했어. 남는 건 이제 뭐가 있어요? 네.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또 서로 이제 가스나 테프트 미랑 맺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 가져갈게. 그럼 너희는 뭐 가져갈래? 우리는 조선 가져갈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미락을 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일본이 독점적으로 이 조선을 대한제국을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로 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1차가 고문 정치였다면 2차 한일 협약은요. 고문은 그냥 자문을 주는 어떤 그 정도 역할이잖아. 근데 이 2차 한일 협약에서는 고문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요. 통감이 옵니다. 통감. 통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통감이 와요. 실질적으로 총독의 역할을 하겠죠. 일제강점기에 왜 조선 총독부 만들어지면서 총독이 오잖아요. 그런 거기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통감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게 되더라. 더욱더 이제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2차 한일협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을사년에 체결된 늑약이다.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이 을사오적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을사오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이완용 잘했어. 근데 거기까지만 대답하더라고 다들. 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런 나쁜 여러분들 한번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야기할 때마다 한번 신명나게 한번 욕지거리 한번 육두문자 한번 날려보세요. 괜찮아.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에 이름을 올리고 육두문자를 던졌던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죽을 수가 없어요. 역사 교과서에, 역사 수업 시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소환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육두문자, 욕설 한번 호되게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내년엔 또 여러분 후배들이 이 을사오적들을 다시 소환할 겁니다. 이들은요, 이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외교권의 강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주권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이게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야. 이게 나라냐? 다른 나라랑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못해. 다른 나라 대신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나라냐고 이게. 그 나라의 거의 식민지나 마찬가지지, 그죠? 엄청난 우리의 그 국권을 강탈당한 게 바로 이 을사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도움을 줬던 인간들이 바로 을사오적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개화되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선택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매년 매 시간마다 이 시간마다 소환되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분명히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하미 욕했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역사 앞에서, 역사라는 거울 앞에서 과연 당당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내놓았듯이 당신들의 이름도 잘못된 선택이 나왔을 때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들의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소환되어져서 더럽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죠? 아니 어떻게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 이름이,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왔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면서 매번 소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 못 사는 거예요. 비극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똑바로 기억하고 한번 욕설을 한번 배설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아시죠? 자, 어쨌건 이 2차 한일협약 때에요.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가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을사늑약. 네,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는요, 늘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2차 이 한일협약 을사늑약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예, 요 전후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가, 나 주고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을사늑약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 1905년 을사늑약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외교권이 강탈당하는 것, 우리의 주권이 뭐 거의 소진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사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저항이 나타나죠. 민영환 같은 인물은요,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선비라면 누구 한 명쯤은 자결을 통해서 이 분노의 저항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결국 민영환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장지연은요, 사설 황성신문 사설에다가 시일야 방성대곡을 싣습니다.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이 제목도 참 가슴이 참 팍 와닿는 어떤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사설 읽어보시고 혹시 눈물 흘려보신 적 있나요? 무슨 사설을 읽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드라이한, 네,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냥 그 꽉 찬 논리로 쓴 게 사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이 땅의 역사 중에서 사설 중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던 사설은 바로 이
시일야 방성대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진짜 가끔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빙의해서 황성신문 딱 받아봤을 때 사설을 봤는데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이 개 되지만도 못한 이러면서 을사오적 엄청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던 그런 대신들조차도 굉장히 비판해요. 그러면서 정말 노예가 된 이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아픔을 절절히 써내려간 명문의 사설이 바로 이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건 여러분들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니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을사늑약의 주범, 이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압박을 하거든요. 결국 그 이토를 사살했던 인물이 역시 안중근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동양 평화론을 썼던 그런 쓰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로 을사의병이 또 직후에 활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익현이란 인물인데요. 네, 어찌 우리 군인들끼리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잡혀요. 쓰시마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국하시는 분. 정말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은요. 뼛속까지 보수주의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보수주의자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일념을 가지고 그 안정을 추구했던, 안정적 변화를 추구했던 그 모습들을 이 최익현은 바뀌지 않고 일관성 있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요즘 이렇게 요 근래에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 뭐지? 아니, 정권이 바뀐다고 입장이 바뀌면 그게 진짜 보수인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수라면 정권이 바뀌도록 자기 어떤 색깔을 유지하는 것, 이 일관성이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보수죠. 그 모습을 이 최익현은 우리에게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을사의병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은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신돌석이라는 인물이에요. 신돌석은요, 바로 최초의 평민의병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평민의병장. 그래서 을사늑약 이 시점에 나온 이 을사의병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평민의병장도 출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민의병장도 출연하고 있다. 을사의병에서 말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종도 나는 사실은 이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이 을사오적들이 주도했지 고종은 도장을 안 찍어요. 그러니까 고종 나는 야, 대한제국의 주권자가 누군데? 대한제국의 주권자 누군데? 대한제국이야 제국. 황제의 나라야. 대한민국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민국이잖아요. 아니 대한제국이야. 주권자는 황제. 내가 결정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라고 해서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 여기에 플러스 헐버트까지. 헐버트 기억나요 여러분들? 네, 바로 유경공원. 네, 유경공원 선생님이셨죠. 자, 헐버트의 안내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이 고종 아니 외교 행위를 하셨어? 분명히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외교권이 없으신데 외교 행위를 하셨네? 아웃. 고종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을 황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무시대가 끝난 거예요. 광무시대가 끝나고 융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또 조약을 하나 강요합니다. 이게 바로 한일 간에 맺었던 새로운 협약. 그러니까 1차 한일 협약 쭉, 2차 한일 협약 쭉, 이제 한일 새로운 신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차관 정치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을사늑약에서는 통감 정치 그리고 이 정미 7조약에서는 차관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차관 정치 하실 때면은 통감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통감이 실질적으로 차관을 임명하는 거야. 차관은 일본인이겠지. 장관할 때 차관.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교육부 차관이 일본인이야.
이거 여러분 지금 상상 안 가잖아.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인을 통감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일 신협약을 통해 가지고 차관 정치를 시행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뒷골 땡겨. 야,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해산된다고 생각해봐. 이 말이 돼? 그날도요, 그 아침에 훈련하는 줄 알고 군인들이 모였거든요. 그걸 갑자기 총을 다 회수합니다. 회수하고 봉투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부로 이제 군대가 해산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이때 이 해산되었던 이 군대 중 일부가 바로 정민연, 정미의병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은 내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더라라는 거. 하지만 중과부적이었고요.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이 바로 1910년이에요. 나라의 치욕을 8월 29일 날 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 3차 한일 신협약으로 차관정치. 이걸 딱 집어넣으시고 곳곳에 살을 붙이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가는 그 국권 피탈의 어떤 그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국권 피탈, 우리가 정말 이게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을 지금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뭐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넉넉고 나라 망하는구나. 그렇게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저항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싸우는 거예요. 의병항쟁. 두 번째가 실력을 키우자. 애국개몽운동. 세 번째가 경제적 구국운동.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번째가 민족문화 수호 운동. 위인전이라든지 역사서 이런 걸 쓰면서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알리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죠. 의병, 애국개몽운동, 경제구국운동, 민족문화수호운동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는 거예요. 자, 그 저항의 역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병운동입니다. 의병운동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위정척사에서부터 연유하고 있는 것이죠. 위정척사는 호위한다, 바른 것을 성량을 바르다고 봤어요. 성략을 질서를 호위하고 배척한다, 사악한 거. 이건 서양을 배척한다. 이런 데서 출발한 거예요. 자, 이 의병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이제 통상수교를 하자고 하니까 아시죠, 여러분? 흥선대원군 중심의 통상수교 반대운동 연결돼요. 이거는 지금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노선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흥선대원 탄핵도 있고 물러났죠.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개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항 반대, 통상 반대에서 이제는 개항 반대로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종정부를 탄생시키는 1등 공신이 최익현이었다고. 그런데 그 최익현은 고종정부의 반기를 든 거예요. 그것도 도끼들과 와서 과감한 앞에서 내 목 먼저 자르라 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이 개항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이 최익현의 논리는 뭐냐면 외양일체론이에요.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이 조약을 체결하지만 이게 곧 서양 마찬가지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항했죠. 개항하고 이제 개화 정책들이 추진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통리기맘을 중심으로 해서 영선사도 파견되고 수신사도 파견되고 조사시찰단도 파견되고 별기군도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개화 정책 추진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 개화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 이 개화 반대 운동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조선 책략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가져온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일본에 파견된 청나라 외교관 황준셴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수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미국이 우리가 어떤 나라? 미국은 우리 적 아닙니까? 신미양요. 우리 지금 싸웠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미국하고 수교를 하래. 대박. 이거 충격이었지. 위정 척사자들 이 사람들한테 이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뭐? 미국하고 수교를 한다고 있을 수 없지라고 해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만여 명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영남 만인소. 이만손이 태계 이왕의 후손이에요. 이만손 중심으로 한 영남 만인소. 이 개화 반대 운동이 막 엄청나게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반대를 했는데 이제 들어주질 않아.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의병으로 가는 겁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이 의병들은 여러분들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을미의병의 배경,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이게 이제 가장 커요. 특히 단발령. 단발령은 뭐냐면 이게 상투 자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양반 유생들한테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였거든. 털럭 하나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효도의 출발인데 이걸 뭉태로 잘라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양반 유생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러시아 공사를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개혁 내용을 무효화시켜요. 단발령도 무효. 강제로 하지 마라. 아관파천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면서 고종이 이제 의병장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해산해라. 양반 유생들이니까 또 이제 임금말 들어야죠. 그래서 해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을미의병의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 을사의병의 배경은 을사늑약이에요. 1905년 체결했던 을사늑약, 우리의 그 외교권이 강탈됐던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던 을사늑약. 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거 사실은 외교권 강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주권을 거의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을사의병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 자, 최익현도 등장했죠, 여러분들. 앞에서 그 개항 반대하면서 도끼 들고 왔던 그 최익현. 최익현이 또 여기 을사의병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우리 군인들과 함께 싸울 수는 없다.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는 없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잡히죠. 그래서 쓰시마, 대마도죠. 여기에 붙들려 가서 여기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정말 이 최익현의 파란만장한 그 모습. 을사의병으로 끝나네요. 네. 뭐 물론 최익현에 대한 그 구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최익현처럼 정말 뜨거운 인생을 한번 살아본 사람은 과연 있을까? 정말 자기 그 신념, 물론 근대지향적이진 않았지만 어쨌건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하지 않고 자기 길을 이렇게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또 한번 귀감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을사의병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까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런데 이제 을사의병 단계에 오면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제 의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확산되는 거죠. 더 확산. 그런데 결정적 의병, 정말 가장 큰 규모의 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입니다. 자, 정미의병의 배경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을사늑약을 체결했어.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어. 고종을 퇴위시켰어. 그리고 정미 7조약을 체결했어. 정미 7조약의 내용이 군대를 해산한 거야. 그 군대가 어디에 합류해? 바로 여기에 의병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을 반발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미의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미의병은요, 군대가 지금 합류했어.
합류하니까 당연히 규모가 커져. 의병 전쟁화되는 모습들.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규모. 여러분들, 자, 국내 진공작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국내 진공작전은 나중에 한국광복군,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거든요. 한국광복군이 미국의 OSS 이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할 거예요. 그런데 정미의병에서는 서울 진공작전이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규군이다. 그래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라고 하면서 아주 제대로 붙어왔던 그 전쟁이 전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의 그 뒤를 이어서 호남의병. 왜냐면 이게 일제가 계속 쓸고 내려가요. 뭐 빗질하듯이. 쓸고 내려가니까 이 전라도 쪽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제가 소위 그들의 작전이죠.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면서 그냥 정말 빗질하듯이 의병들을 쓸어버려요. 이게 바로 그 소위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결국은 의병들이 어디로?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로 또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기억하시고 특히 정미의병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정미의병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들 싸우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저항의 모습으로 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애국계몽 운동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국계몽 운동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애국계몽 운동은요, 포인트가 교육, 언론, 식산흥업,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아까 의병은 이제 싸우는 거 있잖아. 여기는 교육하고 언론하고 식산흥업,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언론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힘을 키우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애국계몽 운동은 주로 러일 전쟁 이후,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전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조직으로는요, 보안회가 있어요. 이 보안회는 사실 경제적 구국운동과도 연결돼요. 이 보안회가 있는데, 보안회는 뭐냐면 당시 일제가 이쯤 되면 러일 전쟁 되면 뭐 한일 의정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일 의정서에서 또 왜 군용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땅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그래. 너희들 안 쓰는 거 우리 주면 우리가 알아서 개간해서 쓸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거 우리가 개간을 해야지. 왜 니네들이 개간해? 라고 해서 이 보안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 요구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 성공해요. 이거 저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정치 체제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데 주로 입헌군주정 헌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입헌 정치 체제를 연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대한자강회라는 게 있어요. 대한자강회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을사늑약 외교권 강탈에 반대했던 고종이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보내. 너희는 외교권이 없는데 왜 외교 활동을 해? 라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반발한 거예요, 이 대한자강회가.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에 결사 반대하다가 결국은 해산되는 모습들. 여기까지가 애국계몽 운동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애국계몽 운동단체 만들 때 이게 신민회라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신민회는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그 신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거 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신간회와 구분 시험에 정말 이건 꼭 나오는 거야. 꼭 나오는 거. 꼭 나오는 거야, 이거는 꼭. 신민회는 애국계몽 운동단체고 신간회는 민족유일당운동 좌우합작단체야.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건 2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비밀결사인데 신간회는 공개단체예요. 어쨌건 신민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안창호, 양기탁이 중심이 되는데, 자,
교육, 언론, 식사능업 이거 애국개몽운동 노선하는 거야. 교육,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에 언론은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언론. 식사능업 이건 이제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 태극서관, 서점 같은 거죠.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또 주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뭐 교육, 언론, 식사능업 뭐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그 애국개몽 운동 단체 같죠. 근데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신민회가 중요한 거야. 뭐냐면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1910년대 서간도 지역의 경학사가 되었고 나중에 후원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까지 연결이 돼요. 신흥무관학교까지. 그러니까 다른 애국개몽 운동단체는 교육, 언론, 식사능업에만 집중을 했는데 신민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무장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애국개몽 운동과의 차이점이야. 너무 잘 나와.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위치를 이렇게 본다면 이 서간도 지역, 요 지역에서 이 신민회와 회원들이 이주해가지고 여기를 독립운동 기지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의 그 애국개몽 운동단체는 주로 입헌 군주정이었어요. 입헌 군주정은 왕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왕도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신민회는 공화정. 왕 없어요. 하긴 뭐 왕이 지금 고종이 지금 강제 퇴위당하고 일제에 의해서 순종이 그냥 올라왔으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 요게 또 차이점. 일단 국외 독립운동기지 공화정을 지향.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신민회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이 뭐냐면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내가 볼 땐 조작한 거야. 일제가. 요 신민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건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잡아들여. 근데 그들이 대부분 신민회 회원들이야. 무려 105명. 그래서 결국 이 105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1911년이에요. 일제강점 시작된 바로 그 다음에. 그래서 신민회를 해산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애국개몽 운동의 대표적인 건데, 하여튼 애국개몽 운동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이 신민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신민회,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어떤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를 지향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런 애국개몽 운동, 이런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저항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